지금 두 분과 함께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민주당 쪽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나경원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치의 문제는 정치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네. 그것이 정치와 민간 뭐 이렇게 관계라면 당연히 또 법에서 해결을 하고 단죄를 해야 되겠지만 정치권 안에서의 일이 법정으로 왔을 때에 사법부는 이제 이것을 만약에 그 판결을 사법절제라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했을 때에 앞으로 넘어올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휘말릴 가능성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사법절제를 어느 정도 지키면서도 법질서 준수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을 좀 고민한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다음에는 이거보다 높은 어떤 징벌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늘 판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앞서 재판부의 속보가 조금씩 전해지는 것 같은데 재판부의 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법안의 문제점 공론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취지에 공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유죄를 다 선고를 한 것 같은데 이 재판부가 얘기한 법안 문제점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이 사건 자체가 민주당이 뭘 위해서 그렇게 법안을 밀어붙였냐 하면은 지난번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단 말이죠. 네. 이 법안은 악법이라고 이미 그 당시에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많은 사회적 논란을 정치적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이제 절대적으로 이 법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막았던 것인데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이걸 밀어붙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힘이 없는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물리적으로라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인데 재판부도 그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뭐 설치가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만은 공수처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만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공수처가 지금 최근에 5년간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거에 불과 6건입니다. 불과 5년 내에 6건밖에 기소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한 건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를 썼느냐 한 130억 정도 썼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로서 일은 하지도 않고 필요 없는 그런 조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저항을 했던 것인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또 하나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가 알다시피 위성정당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보십시오. 지역구 의원 한 명도 없는 그런 위성정당이 지금 행사를 지금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이죠. 그런 점에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걸 막았어야 되는 것인데 달리 이제 국민의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물리력으로 이렇게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결과적으로 국회 내에서 이런 물리력 행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 말씀 주신 거에서 제가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정치적인 부분에 뛰어들어가지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논란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최대한 이 정치적인 파장을 줄이기 위한 논평을 좀 전에 했던 것인데요. 자, 의석수라는 건 민심을 반영한 거예요. 그 민심을 반영해서 제도와 절차를 따라서 법을 만드는데 그것을
물리력으로 막은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명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법원이 그걸 정치적 입장을 인정해서 이런 판결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거 엄청나게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처음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된 판결이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논란을 최대한 피하면서 그러나 유죄는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법원에 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경고를 내리는 차원의 고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보셔야지 만약 이게 국민의힘의 정치적 입장을 인정한 거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는요 그러면은 법원이 법과 제도의 절차에 의해서 민심에 따라 만들어진 의석수로 법을 추진한 게 잘못된 것이냐라는 거대한 질문에 또 법원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론 듣겠습니다. 뭐 법원이 국민의힘의 정치 입장을 반영했다기보다도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여다본 것 같고 인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할 때 헌재의 판결문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입법 독재를 했다든가 줄탄핵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지적도 있었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뭐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저런 물리력 행사가 정당하다는 건 아니죠. 정당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러한 입장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국회 내에서 어떤 물리력이 행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두말할 여지 없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나온 형량을 봤을 때는 1심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국회법으로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원직 상실형인데 예. 그보다 많은 형이죠. 지금은 뭐 1심에서 이 판결은 의원직 상실형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벌금이 이게 맞습니다. 다 포함된 거라서 결국 국회법 위반 부분은 다 500만 원 이하였기 네. 때문에 네. 국회의원직 상실은 없는 걸로 지금 변론을 그렇죠, 난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예.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2심에서 또 어떻게 다뤄질지는 또 알 수 없는데 2심에서도 또 상당히 좀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만 당시 의원들만 그리고 보좌관들만의 지금 판결이잖아요. 지금 27명인데 26명 정도 되는데 이제 정재원 의원이 없으니까 네. 26명에 대한 이제 각각 개개인의 그러한 혐의점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뭐 어느 정도 물리력이 행사됐는지 각각 개인에 대해서 다 중량이 다르기 때문에 2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투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2심에서도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뭐 지체된 정의이긴 합니다만은 많이 지체됐기는 합니다만은 충분히 다투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국민의힘의 지금 뭐랄까요? 지금 형을 받은 국회 정치인들은요. 네. 유죄라는 점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마치 본인들이 잘했다. 내지는 법원이 자기의 편을 들어줬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앞으로 물리력으로 막아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 제도를 넘어서서 물리력이 우선할 수도 있다는 거를 법원이 용인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이기 때문에 좀 저는요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유죄를 받은 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이 되지 않는 거를 여야가 협의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게 맞지 이것이 뭐 누구에게 유리한 판결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순간 이거 국회는요 엄청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그 굉장히 중진 의원으로서 그 언어 선택을 잘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나온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판부에서 나온 내용을.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 의사결정 방침에 구성원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번째 사례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고요. 따라서 분쟁이 발달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 즉 정당함과 부당함을 떠나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특히 헌법과 법률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또 패스트트랙 충돌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의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이루어졌다라고 덧붙였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이 법 안에 정당한거와 부당한 거를 떠나서 일단 폭력 행위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가 그쵸, 있다라는 유죄를 한 점을 거죠. 분명히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이 계속 되긴 하지만 과연 그렇다면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만든 법안을 만들 방법은 막을 방법은 결국 없느냐라는 근본적인 또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국회라는 건요, 그 협의와 그 뭐랄까요, 함께하는 그 정신이 합의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살려서 하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요 동물국회라 그래서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싸웠어요. 근데 그래도 국민의 의사가 5분의 3까지 한 정당의 의석을 주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한 정당이 얼마나 잘못하면 타당에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그 민심을 받아든 그 소수 정당은요 반성을 먼저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상하지 못한 게 일어난 거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한 저기가 네. 정당이 가져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정신을 살려가자 이런 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국민의 힘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지해 주려는 어떤 지지를 표명을 했을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앞으로 이 제도를 조금 손보자라는 제안은 하실 수 있겠지만 아하. 지금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상대에게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도 자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은 일단 이제 다수 의사 자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뭐 소수 야당의 네. 비애죠. 소수 야당의 비애인데 이 2019년도에도 그렇습니다. 저 법안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법 테두리 내에서 했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법이 악법이라는 것의 명확한 상황에서 이것은 또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달리 행사할 수 없으니까 이제 물리력이 동원돼서 그런 저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잘못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국회 질서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야당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여당이 역할을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당이면 다수당이잖아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은 민주당의 다수당으로서 다수당의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수당이지만 야당과 함께 협의를 해서 국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보면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야당을 대하기를 거의 없는 듯이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을 아예 그냥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을 주지 않으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그 좀 과격한 행동이 나오고 과격한 발언이 나오고 과격한 용어들이 사용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를 좀 정상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여당이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당이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을 상대당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태 굉장히 불행한 사태이죠.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회가 좀 더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좀 얘기해도 될까요? 그때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악법이라고 말씀하시고 민주당이 굉장히 독주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보다도 의석수가 더 불리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예? 완전히 유리한 선거 국면을
그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오만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선거 국면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훨씬 더 불리한 의석이 돼버린 겁니다. 자, 정치는요. 결국은 선거에 의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도 그 평가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그거에 걸맞는 야당으로서의 또 굉장히 뭐랄까요? 국민에게 부합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본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일이 있은 후에 의석 구조, 민심이 만들어준 의석 구조는요, 국민의힘에 훨씬 더 지금 불리한 구도가 돼버렸다. 이 부분을 좀 더 자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야권 인사뿐만 아니라 여권 인사도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는 28일이죠.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도 열릴 예정인데 오늘 1심 선고가 여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비슷한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의원직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기본적으로 민심을 바꾸는 걸 법원에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원직 상실형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준법에 대한 경고는 강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뭐 벌금을 좀 약간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의 벌금형은 내리는 방식으로 이번 선고하고 비슷한 방식을 취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 양형과 관련해서 법원이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만들어놓은 의석수 구도를 법원이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질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한 사법 절제를 굉장히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준법이라는 것을 수호해야 되는 법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면 충분한 경고를 주기 위한 양형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고민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로 민주당에도 선고를 내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여권 인사들에게도 의원직 상실형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형의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만은 뭐 의원직 상실형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민주당의 관련 의원 같은 박문계 의원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당시에 증거로 채택된 것이 이제 그 국민의힘 보좌관의 목을 조르면서 이제 벽으로 밀어붙인 그러한 CCTV 영상들이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처벌은 불가할 것입니다. 뭐 유죄는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아마 오늘 구형 선고된 형량과 뭐 비슷한 아마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지 않을까 재판부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패스트트랙 과거 모습과 오늘 이제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의 모습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1심 선고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의원 상실형은 나오지 않았다라지만 하지만 많은 액수의 벌금형이 부과됐다라는 점은 또 경고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1심에서 끝난 게 아니라 2심, 3심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 즉이 뭐 예를 들면 이제 항소도 이제 고민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되겠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이런 사건은 1심 재판이지만 고위직 정치인들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1심도 여러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랬다고 한다면 그 분위기 정도는 다른 재판부도 좀 알고 있고 감안하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엄격하게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심 재판부, 상급심이죠. 상급심에서는 준법, 법 질서의 수호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들이 국회의원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건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죄해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판단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도 연루된 사안이기 때문에 네. 1심을 그 판결을 하면서 다른 법원들도 상당히 같이 고민을 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예, 1심에서 이제 앞으로 2심, 3심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2심에서 뭐 물론 형량을 어떻게 예측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항소를 하겠죠. 다 양쪽에서 항소를 할 텐데 2심에서도 뭐 형량 고민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로서는 책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승고가 불가피할 것이고 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랬습니다만은 너무 오래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6년이 넘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야가 모두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이제 보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유불리를 따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걸 떠나서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어느 한 의원이 뭐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2심에서 이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의원직 상실형을 내린다 하면은 또 사회적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재판부에서 거기까지 뭐 고려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건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방선거까지 이제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지방선거 전까지 3심 가야 이제 형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3심 내년 6월까지잖아요. 내년 6월 대법원까지 가기에는 조금 이러지 좀 촉박하지 않을까 싶어요. 2심은 이제 내년 2월, 3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대법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대법원에서 빨리 결정을 내주면은 가능하겠죠. 가능하겠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라든가 여야 정치적인 발전 입장에서 보면은 선거 전에 결론 내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예, 지방선거 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빨리 하려고 할까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재보궐을 만들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빨리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재보궐을 만들 수 있는 의지가 있는 형이 나온다면 빨리 결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원의 분위기가 좀 반영돼서 그 시기도 조금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 자체가 이 판결 자체가 국회 선진화법의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즉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이 선진화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폭력이 생겼고 여기에 관련된 벌금형이 나왔으면 과연 이 선진화법의 실효성은 계속될 것이냐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아까 뭐 소수당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소수당을 배려한 법이에요, 이게 사실은. 원래는 처음에 그렇죠. 만들 때. 네. 왜냐하면 5분의 3으로 해가지고 의석을 다 차지해가지고 이럴 거라고 생각들을 그때 어느 정당이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싸워서 날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5분의 3 정도면 그 정도 다수는 존중을 해주는 게 맞다. 민주주의가 어차피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기본을 이루고 있는 건데 5분의 3 이상 정도가 된다면 그거는 그래도 인정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그 동의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선거법이라 좀 특수해서 제가 그렇게까지는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선거법 외의 법은 어쨌든 집권당이 책임을 질 수 있게 어느 정도 토론과 반대를 한 다음에 정 안 되면 물리력까지 행사하는 것까지는 아무리 소수당이라도 가지 않는 것이 제도를 존중하는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진화법의 실효성.
네, 이게 야당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맞습니다. 선제가법. 그리고 2차 사례이고 이 사건 이후로 국회가 그래도 옛날처럼 그렇게 충돌이 일어났던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돼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지금 뭐 다수당의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법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가고 야당의 얘기를 뭐 듣는 것보다도 속도적으로 나가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본인들이 얘기하는 개혁에 필요한 법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와 같은 여야의 충돌, 국회 내에서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여당은 야당으로서 야당으로 대우를 하고 협의를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피해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야당의 얘기는 전혀 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 마음대로 만들고 있잖아요. 지난 정부에서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을 마음대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입법 폭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행태를 민주당이 계속하면서 달라지는 모습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 일방적인 폭주를 하다 보면은 충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 다수당이긴 합니다만 뭐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은 좀 자제를 하고 권한 남용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다 국민들 피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국민들로서는 어떻게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야당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야당이 힘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갈등이 계속 생기는 것인데 민주당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나경원 의원도 나오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정치의 영역인데 결국 법정으로 갔다라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왜냐하면 뭐 현 정부도 사법개혁해야겠다, 검찰개혁하겠다 하는 이유가 정치에 자꾸 휘둘리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 때문에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문제 생기면 또 다 법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이라는 게요. 정치는 일방적이라는 표현을 좀 전에 우리 대변인님께서 써주셨지만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차별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내 지지자만 국민이고 내 지지자가 아닌 사람은 국민이 아니다라는 차별적 의식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런 리더십은 정치의 리더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 고질적인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을 거의 없다시피 완화를 시켰는데 지역 감정 대신에 진영 감정이라는 걸로 이렇게 차별적인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차별적인 그 어떤 그 의견을 청취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정치인들은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모든 국민의 의견을 다 청취해 보시고 그 속에서 중도까지 감안하고 그다음에 반대 진영의 논리를 중도까지 감안한 상황 속에서 저는 판단을 하시는 게 맞다. 너무 강성 반대 입장을 수용하기는 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도에서는 쭉 그거를 바로잡는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울러야 국민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지. 우리 강성 지지층만 놓고서 만약에 국민이라는 표현을 쓴다면은 그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오히려 패거리고 그룹이고 파당이지 어떻게 그게 국민입니까?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중도까지는 아우르고 또 좀 더 바라자면 합리적인 반대당까지는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앞으로 좀 가져가는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계기로. 안 그러면 계속 법원으로 정치적인 사안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인 사안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판결이 나도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또 싸우는 걸로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중립적인 기구들이 정치화돼 버려요. 갈등 속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그 존재 의미가 국가의 존재 의미, 그다음 국가 시스템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더 넓은
지지층 외에 넓은 사람을 좀 보면서 좀 정치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결책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치가 자꾸 사법으로 가는 부분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업 어떤 단체뿐만 아니고 지금 정치가 자기 진영만을 자기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여야가 뭐 다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영향력이 다 국민들한테 미치는 거예요. 국민들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양분화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난단 말입니다. 정치가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 발 떠나서 해외에 나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밖에서 보면은 국가가 굉장히 애국심이 절로 날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진영으로만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국내에서 아웅다웅해서 자기 진영만을 보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 순방을 끝나고 들어오시면은 아마 순방하실 때는 항상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전 국민을 아우러서 정말 탕평 정책을 펼치게 해야 되겠다 하시는 생각을 하고 들어오실 텐데 딱 들어오시면 또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또 민주당에서 또 요구하는 바가 많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조금 방향을 좀 잡아서 여당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좀 자제를 하면서 야당을 품어 안고 전 국민 대통령으로서 전 국민을 품어 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을 조금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물론 국민의힘도 자기 지지층만 보면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양분되어 있어요. 너무 갈라지고 적대적인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가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가 더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논의가 좀 있어야 되고 또 여야 간에 좀 머리를 맞대고 옳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은 야당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저는 어느 정도는 내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못 받아 앉는 거는요, 여의도예요. 여야가 공이 똑같습니다, 지금. 자,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해 주세요. 출발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대통령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좀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모든 의원들에게 의원직 상실형 이하의 형이 선고가 됐고 이 1심 선고에 대한 두 분의 분석과 또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또 여러 두 분의 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속보는 또 바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미묘한 엇박자가 감지가 됐는데요. 관련한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법사위에서 그 검사장들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원내 지도부하고 사전 논의는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아직 그 관련된 그 논의는 아직은 진행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그 토론할 때는 그게 이제 원내 지도부와 논의가 되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은 안 했고 이제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나면 그것이 이제 간사라든가 위원장께서 원내 지도부와 교감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까지는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사가 나왔더군요. 네, 법사위원들의 항명 검사장 고발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불쾌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는 대통령 해외 순방 때는 좀 그런 강경한 메시지를 좀 자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도부와 법사위 간에 약간 엇박자가 좀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고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싶은 게 훨씬 더 강한 욕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 어느 정도 자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좀 가져가자 이런 주문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당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정치 일정에 맞춰가지고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굉장히 그 선동적 메시지 내지는 선동적인 어떤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만 보이고 그 정부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원내는 지금 현 정부를 좀 뒷받침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완급 조절을 해가면서 전략 구사를 하고 싶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은 강성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정치 일정만 가지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정치 일정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께 저는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좀 우선 순위를 좀 더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여당 지도부와 법사위원들 간의 엇박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는 사건 아닙니까?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도부와 협의도 없이 그냥 고발을 했다? 김병기 원내실장이 나도 몰랐다 깜짝 놀랐다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공당에서 그렇게 의원들이 그게 이제 의원들 집단이잖아요. 법사위원들이 그렇게 한 것인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물론 이제 자기 정치를 하고 싶겠죠. 하고 싶습니다만은 자기 그런 소신도 강하고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강하기는 합니다만은 대통령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당도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막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순방 때마다 그리고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성과를 좀 홍보하고 싶은데 항상 있을 때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거 보면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밖에서 지금 억울해할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 조금 당 내에서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내 의원들 간에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당내 소통 안 된다 그러면은 당대 대통령실과의 소통도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이런 불협화음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예. 또 대장동 사건 수사팀의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여야 또 엇갈린 발언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치밀하게 기획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인사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훈 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입니다. 저는 정상적인 그 검찰 인사라고 봐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이 서울중앙지검장과 사퇴한 사람에 대해서 정상적인 인사를 통해서 진행했던 사안이고 정상적인 그 검사 공무원인 검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의견 제시인가 아니면 집단적인 항명에 의한 공무원법 위반인가에 대한 판단들을 받기 위해서 법사위 그 민주당과 뭐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판단이었지 않나라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을 이제 요직이라고 할 수 있죠.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검장으로 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먼저 듣습니다. 딱 한마디로 보훈 인사가 맞죠. 보훈 인사다. 한마디로 검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 성전이고 불복하면은 말 안 들으면은 좌천이다. 이거예요.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청법에는 말이죠. 수사가 부당하다 했을 경우에는 검사들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권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예요. 그래서 이게 항소 포기가 이례적인 사상 유례 없는 항소 포기이기 때문에 그만한 국민적 관심을 갖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다? 이거는 검사들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설득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무슨 명령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항명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도 뭐 이것을 항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명이라고 그랬다 그러면은 이것을 항명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법무장관이라든가 법무차관 아니면은 반부패장이 지시를 한 거죠. 특히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따르지 않았으니까 항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들은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명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의 검사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명이라고 하면서 고발을 한다. 더군다나 법무부에서는 또 이를 뭐 검사장을 갖다 좌천을 시켜서 일반 파평 검사로 만들겠다, 인사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명백히 검사들을 겁박하는 거죠. 말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메시지로 분명하게 읽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한 보훈 인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글쎄요, 이게 굉장히 좀 약간 큰 소동이 있은 후에 인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소동이 있고 그 다음에 자진 사퇴한 자리를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람을 쓸 수 있을까요? 예? 뭐 이렇게 여야의 의견을 다 듣고 뭐 하고 해가지고서 시간을 뭐 한참 보내가지고서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일단은 조직을 안정시키고 호흡이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건 저는 굉장히 정상적인 경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앞으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감안해가지고 조금 더 행동이나 메시지를 신중하게 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모든 인사를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식으로 하면은 모든 검사들을 정치 검사로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고 박철호 지검장이 향후 어떤 행위를 하는 걸 보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셨으면 좀 좋겠다. 조금 기다려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금 항의를 한 그러니까 설명 요구를 한 검사들을 갖다가 정치적 검사라고 하지 않아요. 가장 정치 검사들은 지금 이제 박철호 검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항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위에서 개입을 해서 항소를 포기를 하라고 개입한 사람들. 거기에 지난번 노만석 차관도 대행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법무부도 고려해야 됐고 대통령실도 고려해야 되겠다 했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정치성이 개입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라인에서 협의를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그 검사들이 다 정치 검사들인 거예요. 가장 정치적인 검사들이 그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반론을 드리면요.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요. 첫 항소 포기 사건을 대장동 사건으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사실 법리적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항소 포기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방향인 것도 맞아요. 문제는 뭐냐? 현재 권력의 정점과 관련된 사건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찬반과 논란이 발생할 사안인데 왜 이거를 처음 항소 포기를 하는 사건으로 잡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정무적이고 정치적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저는 오히려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여기에 관여하신 분들은 우리가 국민의 이익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한 거는 사실이고 그 진정성을 알아달라. 그렇지만 국민의 어떤 정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정도의 사과를 좀 담은 메시지를 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왜 정치적 사건이냐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소 포기한 그 주 낸 내용,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 그게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재판, 이재명 대통령 재판 때 이 안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죄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무죄를 그대로 가져다 그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소 포기를 결정한 자체가 정치적 고려 때문에 고려로 인해 가지고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그리고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사안이니까 그런 비난을 하셔도 제가 조금 그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반박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실수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항소 포기는요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거라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피고예요. 원고가 검찰이에요. 그리고 국가의 모든 공권력과 자원과 그다음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걸 쏟아부어서 저를 괴롭히고 뭐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 장시간 동안 했어요. 근데 특경가법상 배임액도 특정을 못 해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그거는 검찰의 무능을 우리가 질책할 일이지 정치적으로 먼저 바라볼 일은 사실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처음 하는 사례를 왜 대통령과 관계된 것을 했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 취소도 왜 첫 사례를 시간으로 따지는 걸 윤석열로 했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논란을 겪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한 부분은 정치적 정무적으로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저는 인정을 드리지만 이런 것은 국민을 검찰이 마음대로 주물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오히려 막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제도 방향이다라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이게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국민이 이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국민들이 계속 이제 검찰이 무혐의 나오면은 그래 무혐의면 자동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정말 1심 무죄 나오면 그걸로 끝내고 해주면 좋겠죠. 그거는 대국민 법률 서비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검찰이 판단해주면 좋은데 이 사건은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이 특정 개인들에게 천문학적인 이득을 안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건 같으면은 국민이 이 항소를 하면 너무 힘들겠구나. 변호사비 많이 들고 고통스러워요. 소송 계속하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헤아려 줬다 그러면은 그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뿐만 아니고 이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천문학적인 그런 이득을 안긴 사건이고 그걸 항소 포기를 통해서 이득을 명확하게 보장해 주는 그런 알겠습니다.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항소 포기 자체에 대해서 이득이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그 된다라는 부분의 부분은 실수는 제가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명확하다. 이 정도까지로 이 문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론스타와의 투자 분쟁에서 승소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게 누구 덕이냐, 이 승소가 누구 덕이냐 이거에 대한 공방이 있었는데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잘하셨다라면서 공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개파 간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너무 보기 안 좋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 한동훈 대표의 공이 있는 겁니다. 분명하잖아요. 그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 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그만큼 론스타와 수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자기의 확신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옳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4천억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을 갖다가 이제 유출되는 것을 막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우리 이 정부의 성과라고 하면서 이제 내세우는 바람에 이게 논란이 더 커져 버렸는데 사실 이건 법무부 소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그런데 이제 김민석 총리가 그것도 그 다음 날 법무부 장관 할 거를 자기가 땡겨서 자기가 마치 자기가 하는 성과처럼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버려서 더 논란이 되어버린 것인데 이것은 뭐 이거 누가 정권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오늘은 뭐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한동훈 총리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뭐 좋은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한 것인데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서 좀 죄송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론스타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국가 전체의 작업이다.
론스타 영웅서사 만들기다. 이 내용을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참 김민석 총리가 처음에 자 정부라는 거는 원래 연속성이 있고 하나의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것이 정부의 성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역할이 없었고 오로지 우리 정부의 성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작은 배려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죠, 처음에. 그렇지만 이후에 아니 이거 한동훈 장관 굉장히 잘한 거다라고 또 인정을 했잖아요. 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다시 말해서 이 지금 민주당은 딴지를 걸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사실은 걸어서 뭐 뒤에서 물밑에서 안 되게도 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이라면 그런 정보가 나왔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잠깐 저희가 개파 얘기했는데 보니까 안에서 또 나오는 것이 박민영 대변인이 김혜지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라든가 여상원 윤리위원장의 사퇴 논란 등의 좀 잡음이 있잖아요. 즉 개파 갈등이 봉합되는 수순인가 했는데 다시 벌어지나? 그럼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또 큰 소리 나나?라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아,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국민의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고 국민들한테 불명예가 없습니다. 이런 당 내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들이 나오는 거고 이런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소수 야당으로서 힘이 없잖아요. 법안으로 뭘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안을 한번 통과시켜두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독주를 할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것이 국민의 지지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뒤에서 밀어준다 그러면은 아무리 소수 야당이라더라도 힘을 받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국민의 지지를 역행하는 쪽으로 간다. 이것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려면은 국민의힘 그더 이상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 이런 발언의 실수,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발언의 이런 행동이나 발언의 이런 실수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멀어진다.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개개인들, 대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각 국회의원, 대변인, 거기에 당직자들 모두 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네. 국민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지 어설프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대당 얘기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정치 리더십이 여야를 막론하고 분열과 갈등을 얼마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잘 조직화하느냐가 리더십이 돼버렸어요. 이러면 진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리더십은요, 국민을 위해서 공동체의 모범을 만들고 그걸 중심으로 통합을 해나가서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려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거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개파의 이익 말고는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자기 지역이나 자기 당내 선거에서의 이익 말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방선거 이거 우리가 황교안이다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도 딴지일보가 민심척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정치권에 갈등을 자기 정치의 자양분으로 삼고 조직화하는 잘못된 풍토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